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50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8번에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이며, 세 번째는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시험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성이 무슨 의미인가는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돼요. 네.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업체 간의, 기업 실체 간의 비교라는 의미가 있는데, 기업 실체 간의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실체 간의 회계 처리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업종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비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간 간의 비교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한 회사의,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어느 특정 회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려면 전기와 단기 간의 회계 처리 기준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령 복리후생비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그 범위를 해마다 기준을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갖다가 작년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올해는 그걸 쏙 빼가지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놓고 복리후생비가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자, 그런 것이 비교 가능성이고,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비교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이 그걸 쭉 이해를 했어요. 목적 적합성을 외우는 것은 예피적이라고 앞자만 따서 시험 볼 때 대비해서 이렇게 외워둔다. 그러면 신뢰성은 앞자를 따서 뭐를 외우느냐? 표검중이라고 외우거든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 세 가지인데, 거기에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구나. 이게 매칭이 잘 됩니다. 자, 8번은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질적 특성을 갖춘 정말 양질의 회계정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얘기죠. 첫째, 우리 비용과 효익 대비의 원칙이죠. 우리 이걸 경제 원칙이라고도 하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인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 즉 인풋과 아웃풋의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 좋은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양질의 회계 정보를 갖추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과 또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익, 효익이 비용이 효익을 만약에 초과한다면은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투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뭐지? 그걸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봤을 때 가치가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면 그거는 여러분이 채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요성이라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아까 우리 어제에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세밀하게 그러면 그 회계 보고서에다 다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 정보에서 중요하다는 것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됩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그 정보를 생략했을 때 또는 잘못 표시했을 때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틀리게 표시했다든가 정확하지 않게 그러면은 이 정보를 보는 사람이 판단에 또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정보는 그것은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않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통합해서 보고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배우는데 보통 기업에서 그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현금 이렇게 안 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회사의 금고에 있는 현금 플러스 농협, 국민은행, 무슨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있는 보통예금 잔액 플러스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잔액 또 플러스 뭐 채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 자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더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얼마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것을 금고에 있는 현금은 얼마고 보통예금에 있는 현금은 얼마이고 당좌예금의 잔액은 얼마이고 채권의 만기 3개월 이내인 채권의 잔액은 얼마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또 판단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러면 그 이제 회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무제표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우리 자산 부분을 배우면서 만약에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거 포함됐겠구나. 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뭔지 잘 모르죠. 뭐 현금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를 이게 함께 표시했는지 잘 모를 것이다. 자, 중요성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모아서 표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은 말이죠. 지나치게 세밀하게 표시하려고 하는 것과 또는 얻으려는 효익과 비용을 생각해서 우리는 질 높은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2절이 되겠는데요. 이 제2절에 회계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은 말이죠. 우리가 회계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는 것인가. 요새는 이제 전산으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 회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나도 프로그램을 짜겠는데 그렇게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아주 골격만, 큰 뼈대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앞부분의 수업 중에서 요 2절의 회계의 순환 과정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 회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입력하면서도 내가 이 입력하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전달이 됐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력한 것이 뒤에 어디에 어떻게 정리가 됐겠는가 이런 것들을 감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냐. 첫째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래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또는 기업이 비용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거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회계상 거래하고 우리 그냥 일상에서의 말하는 거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래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주고받음 또는 사고 팜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회계상 거래는 이와는 달리 사용된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이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의 정의는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될 때가 이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예. 지금 여기 몇 개 단어가 있어요? 5개 단어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네. 아마 지금 저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자산, 부채, 자본, 요거 한 세트. 수익, 비용, 요거 한 세트. 이게 지금 5개 단어입니다만은 이게 이 안에는 2개의 묶음이 있어요. 예. 카테고리가 2개로 나누어집니다. 예.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의 증가나 감소의 등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뭐 회계상 거래가 뭔지 간략하게 쓰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문제가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나 누군가 물어볼 수는 있죠. 회계 공부하신 분에게 우리 그 회계상 거래라는 인식이 있는데 아무개 씨께서는 회계상 거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 이 증가와 감소라는 말 생략해도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네, 이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자, 이걸 말한다. 즉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거래라고 본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여기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거래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이 재무상태표는요,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예요. 그렇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뭐 우리 첫날 어떤 그 영상부터 계속 자주 듣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담겨 있는 게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손익계산서라는 거 있죠. 손익계산서 하면은 뒤에 있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부터 외워나가야 돼요. 아, 오늘 재무상태표 난 배웠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된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오늘 배웠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오늘까지 알아야 돼요. 이거 영향을 미치는 것만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도 있고, 회계상은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거래인데 회계상 거래가 거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밑에서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이 계약이나 주문이나 약속 같은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래라고도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이건 거래로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애매한 게, 계약도 말이죠. 말로 계약했다면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전화로. 박 사장님, 우리 저기 공기청정기 무슨 모델 내일 10개만 보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거래처에서 그렇게 말로 계약한 거 또는 주문한 거,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회계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김대리 그거 주문했어요? 네,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우리가 거래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서도 저 공기청정기 납품하는 데서도 주문 받으면 거래는 일어났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나 그건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그럼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요, 계약이나 주문을 할 때 계약금을 붙여야 돼요. 네. 계약금 10%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받아, 상대방이.
그러면 그때 저 공기청정기 납품하는 회사에서 거래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주문을 한 쪽도 계약금을 송금함으로써 나는 주문이 완결되었다.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랬죠.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건 아무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계약금을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주문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금을 1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예금 통장, 우리 회사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보냈어요. 그럼 우리 회사 뭐가 줄었어요? 네, 자산이 줄었죠. 자산 중에서 보통 예금이라는 잔액이 줄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라는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회계상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해야 돼. 즉 전표 작성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김대리가 말로만 한 것은 전표 작성할 것이 없어. 예.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1급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FAT 1급은 너무 시시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2급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네. 영업부의 신입사원 아무개 땡땡땡 씨를 4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네, 4월 10일 날 합격 통지를 하였다. 네. 이것이 회계상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회계상 거래입니까? 아니죠. 네, 합격 통지 보내는 건 회계상 거래 아니에요. 네. 아무개 씨 합격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거예요. 네. 회계상 거래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이 출근을 하기 전에 책상이라도 사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구점에 신입사원 업무용, 사무용 책상을 20만 원에 주문했다. 예, 아니면 매입했다 하면 그건 회계상 거래라는 거죠. 감 잡으셨죠? 자, 근데 여기 또 재밌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도난당했다. 네. 파손, 뭐가 망가진 거죠. 또 엊그제 강원도에서 큰 일이 있었죠. 화재가 발생했다. 이걸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난이죠. 재난. 화재가 발생한 건. 근데 회계상으로는 물론 재난이지만 회계 처리할 일이 생겨요. 왜냐? 창고가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창고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자산이거든요. 감소했죠. 자산 감소니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회사 자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도난당했다. 네. 파손. 못 쓰게 되면 그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래서 이런 건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것들은 거래라고 그런 표현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이거 헷갈려요. 요 부분에서만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이런 것은 실제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계상 거래인 것이다. 네, 요거 확실히 알아두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상 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밑에 I can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 상품 매매 계약, 종업원의 채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부동산 담보 설정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임대차 계약도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을 한 것은 그건 거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상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경우, 아까 말씀드린 상품의 도난, 파손, 화재, 가격 하락.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요, 결산 때 그 순실현 가치라고 나중에 배워요. 순실현 가치에 맞춰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배울 건데 가격이 하락되는 것도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1년 중에 계속 이렇게 할 텐데 변화 생길 때마다 회계 처리한다? 너무 힘들죠? 결산 때 한 번만 해요. 예. 그래서 결산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산 시점에 재산이 얼마냐 이걸 따져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회계 처리할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 뭐냐면은 분계를 합니다. 네, 분계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분계를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전표 입력이라는 행동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 분계가 다시 말해서 전표를 입력하면서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이 회계 실무를 공부할 때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는 게 회계 공부예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회계의 초급부터 만약에 회계가 우리 자격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단계, FAT 2급, 1급, TAT 2급, 1급 뭐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봤을 때 계속 분계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차원 높은 분계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분계의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분계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전표를 입력하면은 분계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분계 가로 열고 분계장이라는 게 뭐냐면 분계를 하면은 그 분계한 것이 장부로 만들어져요. 그게 분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1번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왜 분계에서 거래의 8요소가 나오는지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소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것은 자산과 비용이며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익계산서예요. 네. 여기가 재무상태표, 그 밑에가 손익계산서. 물론 이렇게까지 포함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안 그려지네. 이렇게. 그런데 이걸 반으로 딱 쪼개봅시다. 이렇게. 예. 세로로 쪼개봤더니 여기가 이제 왼쪽이 되겠죠? 예. 예, 여기가 왼쪽. 네.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되죠. 오른쪽.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이제 우리 실무를 할 때 여기서 말한 대로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이다. 이 말이 여기 나오죠. 왼쪽에 지금 자산과 비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산, 비용. 예, 왼쪽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표시된 게 자산이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밑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왼쪽에 비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위치에 있는 것이 부채와 자본 및 수익이다. 네, 오른쪽이죠. 이게 부채, 자본, 수익 있지 않습니까? 네. 회계상 모든 거래는 왼쪽 괄호 열고 차변 요소와 오른쪽 괄호 열고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는데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며 대변의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그 밑에가 갑자기 복잡해져 버렸죠. 정리가 되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왼쪽을 차변이라 할 거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하고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게 왼쪽이 지금 차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다 지금 차변 요소 이렇게 놨습니다. 차변 요소에서요, 증가가 되는 것은 자기 자리에 표시되면 증가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자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 증가. 예. 그러면 자산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계약금 1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예금은 왼쪽 차변에 써야 되느냐, 오른쪽 대변에 써야 되느냐, 이걸 판단할 때 보통예금이 감소했죠. 보통예금을 대변에 적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변 요소. 자, 자산의 증가가 왜 차변이냐? 저 위에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딱 잡혀야 됩니다. 예, 아까 페이지 위에서 아까 읽을 때 여러분에게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표시된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단어로만 알지 마시고, 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네모 박스 있죠? 이 박스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딱 넣어야 돼. 자산 왼쪽. 그러니까 자산이 왼쪽 차변에 있고 오른쪽에 지금 부채와 자본이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왼쪽 차변이 비용, 오른쪽 수익이 대변. 차변이 비용, 수익이 대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리에 쓸 때는 증가할 때, 반대편에 쓸 때는 감소할 때예요. 그럼 모든 게 그 원리입니다. 모든 게.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그것을 차변에 적고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부채를 볼까요?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할 때는 대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반대로 부채가 감소할 때도 있겠죠? 갚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는다. 또 자본도 보겠습니다.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표시가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분계를 할 때 자본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자본을 대변 오른쪽에 기록하세요. 대변은 오른쪽이에요. 반대로 자본이 감소했다. 차변. 자본이 감소했다. 차변에 적는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차변에 표시해요. 비용이 발생했다. 그 비용 차변에 기록하면 돼요. 직원들에게 오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가 5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급여 500만 원을 어느 급여 계정에 어디다 적을 거냐 이겁니다. 급여 계정에 차변에 적어라 이거예요. 왼쪽에 급여 500 이렇게. 그러면 급여가 나가면서 회사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줬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감소했죠. 그럼 보통예금 500만 원은 어디다 적어야 돼요? 그렇죠. 대변에다 적는다 이런 얘기예요. 감 잡으셨어요. 수익 발생. 자, 수익 발생.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건물에 빈칸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주었어요. 커피숍 임대. 그래서 오늘 매월 임대료를 500만 원씩 받는데 오늘 500만 원 입금됐어요.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자, 보통예금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예금 차변에 적을 거예요? 대변에 적을 거예요? 네, 자산 증가했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임대료예요.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여유 있으면 거기 임대소득이 생기면 그게 수익금이죠. 그러면 임대료라는 항목은 어디다 적어야 돼요?
네, 대변. 수익 발생은 대변에 적는 거니까. 그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제 우리 차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꼭 알고 갑시다인가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 부분은 좀 굉장히 애기 쓰니까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찍어준 게 개정 과목에 관한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뭐냐면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 자산부채 자본의 수익 비용 개정 과목들을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의 개정 과목들을 단시일 내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길게 보시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론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 좀 빨리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미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외워질 것이고, 근데 외운다는 게 뭐 이렇게 달달달달 막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외우려는 건 아닙니다. 예. 더듬더듬해서도 제가 만약에 보통 예금이 뭐죠? 그러면 그 자산이잖아요. 예. 그 정도 답변할 수 있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는 뭐예요? 그러면 그건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뭐 수익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네. 아시겠죠? 자, 거래의 8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계가 엉터리로 장부가 틀린다 이렇게 돼요. 네. 자, 거래의 8요소, 차변요소,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요소로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인데 이걸 뭐 억지로 외운다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자, 이렇게 딱 해서 위에 있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 있다. 밑에 줄은 두 번째 줄은 손익계산서예요. 차변에는 비용이,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한다. 손익계산서에서. 그래 놓고 대원칙이 뭐냐? 자기 자리에 표시하면 증가요. 반대편에 표시하면 감소인 거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해서 쓰면 요렇게 딱 정리가 되죠. 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외우셔야지 그냥 무조건 외우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거를 머릿속에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카메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증가와 감소,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와 감소.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은 방향에 기록이 되면 증가로 표시되며 반대 방향에 기록되면 감소로 표시된다.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래의 이중성. 복식부기의 원리. 우리는 복식부기를 배우는 거예요. 단식부기는 무엇이냐? 이 복식이 있으면 단식도 있겠죠. 탁구가 생각나죠.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복식, 단식. 둘이 하면 복식이고 혼자 하면 단식이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양쪽으로 기록하는 것을 복식 기록이라고 해요. 복식 부기입니다. 여러분, 부기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적어도 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다 부기로 회계를 했었습니다. 부기.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즉 수작업으로. 주판이나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계산해서 예쁘게 글을 써서. 그래서 옛날에 사무원이다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아주 이쁘게 잘 씁니다. 그 칸에다가 말이죠. 깨알같이 숫자들을 다 써. 지금은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글씨가 대부분 다 엉망입니다. 그렇게 그 짜여진 전표에다가 글들을 잘 안 써요.
글을 작성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 키보드로 다 해버려서. 그래서 옛날 분들이 글을 잘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평소의 일상이 그런 장표에 글을 쓰는 것들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옛날엔 부기였어요. 부기가 곧 회계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부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흐름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 원리는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중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자가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중이라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엮어서 말을 만들어 보면 하나는 결과이고 하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결과와 요인.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료 500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우리 회사의 자산이 늘었네. 보통예금 500만 원이 늘었다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원인이 뭐냐? 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장부를 하나 만들고 또 자산이 증가했다는 장부를 만들어서 양쪽에 다 기록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식부기 기록입니다. 단식부기도 있어요.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간편장부 의무자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의무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그럼 간편장부가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계부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날짜별로 지출만 쭉 적어놔는 거예요. 오늘은 4월 10일 학원 가는데 교통비 8,0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복식부기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교통비 8,000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비용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비용이 발생했으면 대변에 자산이 감소했을 거 아니냐. 자산이 만약에 외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이고 만약에 교통비를 현금으로 냈으면 대변을 현금 장부에 또 적어. 그러니까 용돈 기입장이라는 건 말하자면 비용만 적잖아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산 장부에 또 적어라. 양쪽으로 다 적는 거. 이것이 복식부기고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딱딱 거래들을 적기 때문에 대변과 차변은 평균이 뭐냐면 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언제나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전산에서는 일치하지 않다고 밑에 계속 빨간 글씨가 떠요. 지금 뭔가 틀렸다. 빨간 글씨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빨간 글씨가 뜨는 게 아니라 퇴근할 때 일개표를 만들어 보면 안 맞아. 퇴근할 때 일개표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담당 대리님한테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일개표가 안 맞네. 다 적어서 보니까 차변의 합계는 470만 원인데 대변의 합계가 400만 원밖에 안 돼. 70만 원이 어디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전표를 다 까발려가지고 어느 차변은 적었는데 대변을 안 적었다든가 대변을 적었는데 차변을 안 적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전표를 막 보면서 장부에 적습니다. 근데 딱 차변 적고 있는데 뒤에서 과장님이 아무개 씨 막 불러요. 급하게. 하던 일 딱 남쳐놓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갑자기 2층에 누구한테 이것 좀 전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다가 또
입사 동기를 만나가지고 뭐 커피를 한 잔 빼먹었는데 하던 일이 좀 잊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 요건 했지 하고 딱 넘겼는데 그 한쪽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놓치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계표가 안 맞으니까 막 고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신입사원 때 이제 그렇게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은 전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할 때 안 맞으면 밑에 띵 하고 뜬다 이거죠. 그런 염려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거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면 대차의 합은 언제나 같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거래를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분계를 하려면은 계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정. 그래서 이제 계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산에서는 이렇게 그리지를 않습니다. 수기로 공부할 때 또는 여러분이 이론 시험을 볼 때 저렇게 T자로 딱 그릴 거예요. 계정을. 그러니까 T자로 딱 그렸으면 아 저게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은 여기에 쓰여요. 여기에 뭐 보통 예금이다. 계정에 붙이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계정 과목을 이제 앞으로 많이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계정에 붙이는 이름. 그러면 여러분 이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에 지금 T자를 그린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려고 그린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에 기록을 할 때 보통 예금이 증가했으면 차변에다 기록하는 것이고 보통 예금이 감소했을 때는 대변에다 기록하는 거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중에 두 가지는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짝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각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 및 계산 단위를 계정, 어카운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현금 계정이다, 보통 예금 계정이다, 상품 계정이다 등과 같이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계정 과목 그걸 T자 그리는 걸 계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계를 하려면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됩니다. 차변 대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정 과목을 왜냐하면은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계정 그 계정 과목의 카테고리예요.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부채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여기 모여 하면은 쫙 있는 거예요. 부채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이캔의 계정 과목을 또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각각의 내용을 모두 풀어서 쓰면 이를 나중에 의미 있는 정보로 집계하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형태의 거래들을 모아서 계정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 밑에 건 무시하세요. 그때 무시하시고 요 두 줄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정 과목이 뭐냐? 비슷한 형태의 거래들을 모아서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버스를 탔다. 이거 비슷하잖아. 교통비 이렇게 묵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세를 냈다, 세금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이거 세금이네. 세금과 공과금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수도 요금을 냈다, 난방 기름을 샀다. 이거 뭐 수도 광열비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딱 들으면 느낌이 딱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생소한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생소한 것들은 좀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것이고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그거겠다 느낌이 딱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개정 과목 이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개정 과목을 여러분 책에는 양이 그래도 많죠. 제가 딱 개정 과목을 앞 페이지 앞면에 A4 앞면에 자산부채 자본, 뒷면에 수익과 비용 이것을 딱 한 페이지로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2페이지죠.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인쇄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손에 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다뤄질 때까지 그게 그냥 종이가 다 부서질 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꼭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정복이 되면 반은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개정 과목 분류를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그랬죠.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는 게 회계인데 과목을 다 알고 있어. 그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목을 써먹을 건데.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미리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준비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붙이기만 하면 이제 문장이 되는 건데.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는 분계를 배우는 건데 거기에 분계에는 개정 과목이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정 과목을 몽땅 알고 있다? 누워 떡 먹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뭔가요? 분계와 분계장을 얘기하는군요. 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에 어떤 개정 과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하며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한다. 드디어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분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분계의 절차라고 했는데 이 절차가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책이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자 분계를 하려면 첫째 어떤 개정 과목으로 기입할 것인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해야 할지 당좌예금으로 해야 할지 임대료라고 해야 할지 임차료라고 해야 할지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할지 그걸 떠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개정 과목으로 기입할 것인가. 두 번째 그 계정의 차변 대변 중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8요소 배웠지 않습니까? 그 판단으로 이거는 차변이야 이거는 대변이야를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금액을 측정해야죠. 금액이 이거 얼마라고 해야 돼? 영수증에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만원 합계 11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10만원을 적어야 되는 거야? 11만원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거 금액을 확정 지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이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하나 있어요. 파란 글씨로 요 예제입니다.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예를 한번 분계해 보자 이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었어요.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거는 한 5, 60점 맞으신 분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박미정 씨가 어느 분이신가요? 박미정 씨 앞에 계시구나. 여기서 개정 과목 2개를 찾아내라 그러면 뭐과 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중에 들어있어요. 개정 과목이 2개가 있어요. 이 안에.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현금 하나 찾았네. 또.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하나 더. 상품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 이렇게 찾는 거죠. 네. 조금만 하면 금방 찾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그러네요. 상품과 현금 개정 과목을 찾아낼 수 있다. 답이 여기 있는데. 답을 안 보셨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상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입하면 돈을 줬든 안 줬든 일단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외상으로 했든 현금으로 샀든. 그러니까 증가했죠. 그랬으므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한다. 따라서 상품을 차변에 기입한다 이 말이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왜냐하면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은 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그래서 3번에 상품의 금액은 20만 원이며 현금의 금액도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따라서 차변에 상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라고 기록하는 거, 이게 바로 분계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래를 딱 주면은 요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금방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차변 대변 분계를 기록할 때 이와 같이 차변 상품 20만 원, 대변 현금 20만 원 이렇게 작성하는 요령도 있고요. 좀 더 간편하게 쓰는 방법은 그냥 가운데를 나누어요. 나누어서 왼쪽에 상품 20만 원, 대변에 이게 오른쪽에 선 그은 거에 오른쪽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를 할 때는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와 같이 차 상품 20만 원, 대 현금 20만 원 뭐 이렇게 쓰셔도 차변에 상품 20만 원 차변에 기록했고 현금 20만 원은 대변에 기록했구나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산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도 저 모양 저대로 거의 비슷하게 입력합니다. 비슷하게. 자, 분계의 원리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